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비가 오는데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은 7분 각계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ESG 법률 리스크와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ESG는 이제 더 이상 경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규제의 단계로 오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7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설동근 변호사님은 환경 노동 쪽 업무를 주로 하셨고 광장에서 ESG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설동근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관점에서 법률 수요자, 기업이라든지 일반 국민들도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ESG와 관련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그런 곳에,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또 변호사들은 어떻게 그 도와드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입원으로서 새로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발표자들이 해준 것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ESG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그린워싱 관련된 환경성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때 제3자 검증을 받는다. 보고서 발행을 할 때 이제 요즘 검증 보고서라고 해서 마지막 말미에 보면, 또 지속 가능 보고서에 보면 어떤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검증을 했다,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국제적인 어떤 그런 공시 기준에 보았을 때 공시 항목들이 부합하고 이런 게 한다, 이런 검증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검증이라든지 인증 이런 제도가 법제화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온실가스에는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 요즘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실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실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실사다. 그렇다 보면 어떤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 실사에 따른 어떤 보고서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제3자의 인증 검증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 지표 중에 그걸 계량적으로 해서 재무적인 부분에 나타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회계사님이 할 수 있겠지만, 규범적인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지표에 대한 검증 의견서는 변호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고서를 발행하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호사님들의 검증을 한번 받아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허위 공시 이런 거에 대한 또 부담이나 이런 거, 고의성은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까지 다 속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변호사한테 검증을 받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또 책임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서로 이제 분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화할 때 외국의 제도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이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공시가 가장 수렴되는 일이니까 공시와 관련돼서 검증이라는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오셨습니다.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권성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그 앞서 조선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오늘 주제가 그 ESG 법제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인데, 거기서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ESG 경영과 관련돼서 기업의 대응 방향에 관련돼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이러한 그 ESG 법제화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리스크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보니까 고의성 여부라든지 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국제 표준을 따른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공급망 실사법 EU CSDD라든지 CSRD와 같은 그런 법제화된 내용에도 일부 표현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OECD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EU에서 만든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UNGPS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진 ISO 26000과 같은 것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이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을 했을 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작년 말에 그 KRX에 공시된 160여 개의 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았는데, 실제로 그 160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중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행한다고 했던 보고서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ESRS라든지 프레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중 중대성 프레임워크에 의거해서 실제 작성되고 있는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나 표준들을 아직 참고하는 경향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 ESG 경영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고, 또 뭐 미국의 IRA도 그렇고 프랑스의 이제 녹색 산업법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법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 결국은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과 사실 연결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범지구적으로 지구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미국과 같은 큰 시장에서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산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실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는 화학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철강이라든지 또는 조선업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좀 시장 지배력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단위의 접근보다는 공동 산업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대한상의 같은 협회라든지 또는 정부 또는 관련 기관들도 좀 같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공급망 실사 관련돼서 이제 몇 군데 이제 다니면서 느낀 건데, 중소기업에 계신 저희 이제 대표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ESG가 한번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으로만 생각되고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규제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이 제품 단위에서의 ESG, 특히 그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든지 또는 제품 단위의 탄소 트래킹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이슈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상의 뭐 온실가스 목표관리자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상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들, 소규모 그런 사업장들도 앞으로는 최소한 탄소 배출,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최소한 기록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 내가 그 협력사 공급망 사슬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막상 준비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대한상의 같은 곳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좀 중소기업들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성식 센터장님은 이제 글로벌 흐름에 예의주시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게 정합성을 갖추고, 두 번째는 산업별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ESG는 유행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에토스 랩 이성경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 에토스 랩 이성경입니다. 네, 앞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경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금융시장에서 경력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기업에서 전략기획이나 재무전략 그리고 이제 투자자 미팅을 했었고요. 제일 먼저 ESG를 접한 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경제연구소에 가서 이제 ESG 국민연금 쪽 모델 만든다든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 그러니까 정보 공시 계속 얘기하시는데 누가 쓰는지, 그거를 가져가서 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법을 만들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먼저 사실은 저희가 공시, 공급망 엄청나게 화두가 돼서 뭐 하라 그러더라, 뭐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이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시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 금융 10대 계획안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결은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어떤 흐름이 있어야만 공시가 공시로서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유럽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인 프레임 하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반면에 SEC는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이런 비교들을 이제 이 변협이나 이런 데서 조금 법률적인 의미를 좀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 법입니다. 그러나 SEC, 미국처럼 SEC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금융 당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구조라는 거죠. 다릅니다. 근데 SEC가 뭐 하라 그랬으니 그 항목도 가져오고, 유럽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갖고 오고, 이런 식의 입법 및 이런 식의 따라가기는 저는 이제 현명한 어떤 따라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글로벌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와서 맞춰주는 것을 글로벌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화라 함은 내가 가지고 갈 포지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고,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외부로 인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 그리고 우리 산업, 우리 자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ESG 입법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얼개를 맞춰져야 비로소 뭔가 입법이 되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강요해서 이게 활동이 됐을 때 성과라는 걸로 이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제가 이제 방금 미국과 이 둘의 입장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장의 여부가 아니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너럴하게 쭉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1, 2년 만에 된 거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CSRD니까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따라가자.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SEC를 보자면 최근에 나오는 공시는 기후 안에서도 기후 변화라 그러는데 탄소 쪽 중심이고요.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SEC가 얘기하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유럽식 따라갑니다. 주별로 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법률적 의미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한테 뭐가 맞고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데, 얘도 뭐 했고 쟤도 뭐 했고 쟤도 했어
했으니까 우리도 해. 사실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목적성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환기는 끝났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망 같은 경우는 또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공급망은 사실은 금융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무역이 더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급망 같은 경우 과거에서부터 다른 이름의 법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식도 안 하실 때부터 있었고요. 다만 이름들이 좀 다양했었고 각 개별적인 사안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세부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이야기하기 좀 힘들었을 뿐이지 우리 기업들은 만약에 거기에 익스포저가 있었다면 옛날부터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달라진 거는 범위예요. 이제 유럽이 한결로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밸류체인 너만 얘기하지 말고 거래하는 애들까지 가져와.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거래하는 애들끼리까지 책임지고 요구할 수 있어라는 부분은 웬만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얽혀버리는 걸로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냐? 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업 안에서 굉장히 인권이나 환경 이슈를 어떻게 보면 내재하면서 값싼 가격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많이 먹어버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급망을 무조건 공급망이니까 뭘 해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 공급망을 하면서 같이 이제 조금 연계가 돼야지만 뭔가 법제화되고 뭔가 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입지를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변협에서 보셨을 때 저도 제가 막 이렇게 읽고 나름 학교 다닐 때 기본 3법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읽기는 합니다만 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제시되신다면 기업들이 이제 대응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변협에서도 좀 봐주시고 기업하고 논의해서 한다면 이제 대응으로 뭐 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준비되신 걸로 알고요. 우리 기업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워낙에 좋은 말씀들 기본적인 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 따라가지 말고 입지를 세우자, 능동적, 주체적, 종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박수 치실 시간을 놓쳤는데 한꺼번에 마지막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승길 교수님은 노동법 전공이시고요. 노사관계와 ESG를 접목하는 데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ESG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앞에 두 분 발제가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됐고요. 또 방금 그 세 번째 그 패널을 해주신 이성경 대표님께서 얘기한 부분들이 저도 평소에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전제하면서 제가 노동법 관점이니까 아마 ESG 관련해서 S에 대해서 관심된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이 논의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왜 이거를 논의해야 되는가라는 관련해서 EU가 됐던 미국이 됐던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일관되게 우리 한국적인 관점 또 개별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얘기할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참 어렵다. 너무 넓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사례에서 외국 소송 사례라든가 또는 국내 관련된 소송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이성경 대표님께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관계사까지 얘기를 하면 이런 범위들을 얘기하셨을 때 이게 법 구조들이 어떻게 가는 추세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우리가 ESG 틀 내에서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ES 이런 발표를 가면은 발표자들이 보통 학회에서는 학자들이 보통 하는데 ESG 역에서는 보통 실무가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과연 이게 이제 기업에게 대응을 하는 것들은 좋긴 좋은데 정말 완전하게 지금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제단체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 부분들은 워낙 이제 환경 문제가 큰 문제이니까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다보스 포럼 가셔서도 이 환경 등등 하면서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얘기했던 ESG 전체적인 부분에서 관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이게 추상적인 부분들도 좀 많아서 이것들은 좀 어떻게 그 현실에서의 안착을 시킬 것인가라는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그 브루라운드 논의라든가 AS 논의 등등 이렇게 쭉 하는 논의 과정에서 근자에 이제 ILO 국제노동기준에서 이제 많은 협약 한 190개 정도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협약 내지는 기본 협약이라는 것이 한 8개 정도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이후에 그 9개 협약을 비준을 한 형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못한 것은 강제 근로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들을 고치지 못해서 협약 비준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협약의 노동 문제 관련돼서는 저희 나라가 국내법적인 체계로는 그래도 선진국다운 그런 기본 입법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아까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노동권 관련된 부분 또 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강제근로 문제 또 일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우리 국내에서의 성희롱 이런 부분들인데 국내에서 이제 그런 뭐 사건들이 많긴 많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괴롭힘 관련해서 작년에 한국 괴롭힘 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공동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로펌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사건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가장 지금 관건이 뭐냐면 이게 괴롭힘이 뭐냐? 라는 그 정의 개념하고 그러면 그 정의 개념에서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G로 들어와서 보면은 S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관련해서 우리가 노동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여기 대체로 보면 노동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부분을 먼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고 좁게 볼 건 아닌 것도 인권이라는 부분을 보면 훨씬 더 넓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은 이제 그전 논의들이 요즘에 이제 노동 쪽 가시는 분들이 이제 ESG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운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활성화된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많이 기업 대응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노사관계 부분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ESG 내에서의 S 부분들 내에서 정말 ESG의 큰 논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동 문제는 그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보면 ESG 논의할 때 주무부처가 어디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다 흩어져 있어서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처적으로 한번 ESG 관련돼서 단기적인 과제 내지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법 체계 규제를 간다 하니 그런 부분에서의 체계를 어떻게 좀 정립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들을 좀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중부하지 않고 자기 기업에 맞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평소에 항상 궁금한 게 대기업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일단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중견 내지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외국과 관련해서의 협력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담아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그냥 기업 얘기만 하지 오늘도 얘기는 일부러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하여튼 ESG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도 노동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기업 규모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근자에 저희 나라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를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 자체도 외국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좀 간단치 않은 비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입법화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입법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특히 유효를 얘기를 했을 때도 영국에서 모방을 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산업안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중대 이런 처벌 받았을 때 오히려 역으로 사실은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차제, ESG 이런 논의들이 큰 논의의 그런 공간이라고 하니 S 부분 관련해서 인권과 또 노동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한번 검토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논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 시오셜 아시아 포럼이라고 한국, 중국, 인구, 대만 4개국 친목 모임이 좀 있습니다. 매년 이제 회의를 하는 단체인데, 근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와중에 어느 날 그냥 한 3년 전 회의였을 때 일본 측에서 국제 담당하셨던 담당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4개국 우제로서 공공망 실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저희 노동하는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일본 자료를 다시 보니까 주로 이제 일본에서 동남아 현재 투자하는 그런 데 내에서 강제 노동 문제, 또 그다음에 성희롱 이런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조직이 좀 방대하게 움직이고 이미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현재로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서는 노동 쪽에서 별로 ESG 관련해서 S가 뭔지라는 것조차도 좀 안 됐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년 전에 우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ESG 관련된 강의를 개설한 것을 좀 한 8주 정도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의 좋은 기업들에 대한 사례 스터디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하는 입장에서 어떤 시원에 의해서 어떤 법 체계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3년 전에 제가 얘기 들었던 것은 아직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게 성립이 좀 안 돼 있었다라고 그 당시엔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이 사이에 워낙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중심으로 보는 부분하고 EU 중심으로 보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가끔 일본도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업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심층적으로 연구할 분야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패널은 한국 SGS 양정배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국 SGS라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검증 인증 기관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현재 공급망 실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공급망과 글로벌 기업들의 우리나라 공급망에 대한 실제 실사를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 주신 조선희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EU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와 같은 다양한 공급망 법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공급망 실시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는 각 산업 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는 ESG라 불리지만 과거에는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CSR라고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각 산업 내에는 이니셔티브가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산업 내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한 RBA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BMW나 벤츠, 이제 미국의 포드와 같은 완성차 기업들은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별도의 이니셔티브 통해 가지고 그들의 공급망과 자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PFS라는 바이엘, 바스프 등이 포진해 있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EU 배터리 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MI라고 하는 글로벌 광물 이니셔티브도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LG 화학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안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 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력사 또 2차 협력사까지 요구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고 발효가 되고 있는 공급망 실세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니셔티브 외에도 뭐 장난감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국내 기업들 뭐 SK, 삼성, LG, 현대차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그들의 해외 자사 공장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같은 기업들의 국내 공급망에 대한 실사도 마찬가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뭐 여러 국가들을 다녀오면서 그들의 이제 실제 공급망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왔는데요. 각 권역 혹은 국가 혹은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동남아 같은 곳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의 실사를 했을 때는 어떤 부적합들이 많이 나오냐 했을 때는 노동 인권에 대한 부적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근로 시간에 대한 이슈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이슈들 혹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여성 인권 보장에 대한 이슈들 또는 이제 고충 처리와 같은 윤리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이런 것들이 법적 리스크로 까지 확장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그 각 국가의 법적 리스크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유럽에 속해 있는 독일이나 뭐 체코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ESG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론 시설적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함은 나올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들 다양성이나 포용성 그리고 ESG에 대한 인식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사를 했을 때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부적합들이 있는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노동인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혹은 시설 내 종교시설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다만 모니터링이나 관리, ESG 전반에 대한 인권이나 환경, 거버넌스 등의 ESG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좀 부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ESG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공급망들을 관리할 때는 제가 현장에 와서 느낄 때는 그들의 현지 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한 것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시고 또한 이제 해외 공급망 실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를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는 ESG 요구사항이 포함된 형태의 경영 시스템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삼성 KPMG 황정환 상무님, 주로 공시 인증 쪽 전문가시고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 단순화해서 좀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화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업들이 이런 법제화 현황들 중에서 제가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법제화에 대한 온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앞서서 여러 개 나왔던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ESG 맥락에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개별적인 법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좀 사후적으로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이제 ESG 관련 주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법제화되는 내용들이 기업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에 간단한 예만 봐도 공시 의무화를 생각을 할 때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들은 사실 어떠한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재무 방법론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언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현재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면 국내에는 의무화라든지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ESG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공시 의무화 부분과 인증 부분이 되겠죠. 근데 기업들을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 보면 개별적으로 환경에 관련되는 법 그리고 사회 관련된 법.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법을 ESG스럽게 이해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대응하는 모양으로 보면 적어도 공시라고 하면 그런 청사진이 있으면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거고 뭘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작년도에 공시 의무화가 이제 연기가 됐을 때 1년 정도 연기가 되고 언제 됐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느끼는 거는 1년이 연기가 됐으니까 1년을 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고 1년이 늦춰졌으니까 내년에 준비하자라는 반응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런 상황을 본다고 보면 저희가 어떤 법제화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가 원하는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좀 맵이 제시됐으면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한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29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어느 시점이든 괜찮다예요. 일단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점이라도 좀 알려줘야 우리가 준비를 시작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대응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것들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주는 좀 법률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뜨려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그런 법제적인 그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같이 이 지속 가능성 금융에서 시작을 됐든 아니면 이제 그린 뉴딜에서 시작이 됐든 간에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 플랜을 10개를 제시를 하고 그럼 기업들이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언제 무엇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째 대안으로 봤을 때 저는 세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큰 그림을 제시해주고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하나의 종합적인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들로 논의가 되고 어떻게 하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그렇게 많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애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법제화가 되면 하긴 하겠다. 근데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문제가 있어요. 기업의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재무 데이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외부에서 얻어줘야 되는 데이터들, 특히 환경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도록 좀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좀 법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일단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 공시 의무화가 됐든 어떤 법제화가 되기 전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성숙도는 달라요. 이건 다른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분도 그렇고 대기업도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일체적으로 법적으로 충분한 면제 조항이나
또 한시적으로 좀 면제 조항을 좀 주시면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우선적으로는 어떤 식이든 시작을 하고 좀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인증에 대한 얘기도 나오셨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하나가 기업들이 많은 그린워싱의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린워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감독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독 체계라고 했을 때 자격에 대한 요건, 인증에 대한 요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 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인증인의 규율이 됐든 평가기관의 규율이 됐든 아니 기업이 가져야 되는 이사회의 구조가 됐든 간에 최소한의 감독 구조, 그거는 기업 내부의 감독, 외부의 감독에 대해서 좀 법제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은 포스코 경영연구원 ESG 경영연구실의 위은실 수석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은실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제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고 올해는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파견 와서 ESG 관련한 경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SB의 전환 이행 그룹 올해부터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부담인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냥 강조하는 관점에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ESG 정책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그 황 상무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유럽의 경우 뭐 그린딜 정책 하에 뭐 공시도 연결돼 있고 뭐 공급망 실사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규제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공시 좀 따로, 공급망 따로 이렇게 좀 뭐 그린워싱 따로 이렇게 조금 논의되는 것 같아서 전체 ESG 정책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상공회의소나 이제 여러 단체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그러니까 규제만 논의하다 보면 사실은 기업에서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ESG는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이제 기회 측면, 위험과 기회 측면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와 지원을 적절한 그러니까 큰 정책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의 지원과 규제를 적절하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행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공시 관련해서는 뭐 시점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논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3월부터 ISSB 전환 이행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의되는 이슈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스콥 3에서 뭐 전기에 한 그 기업, 그러니까 공급망 기업에서 전기에 추정한 값을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할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어떻게 공시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뭐 스콥 3를 어떻게 공시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이제 DB들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공되고 아니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뭐 업종별 협회라든가 업종별 협의체라든가 뭐 스터디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이행의 관점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7분의 패널 분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분 발표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재촉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늦어졌는데 원래 저희가 4시 10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플로어의 질문 여하에 따라서 한 5분 정도 더 연장해 주시는 걸 양해해 주시면 4시 15분 안에는 제가 틀림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공통 주제가 있긴 했는데 먼저 플로어에 혹시 질문하거나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앞자리 그 앞에 마이크 누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글로비스 홍상민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이제 기업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여러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대기업들은 잘 대응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법만 가지고서는 이행을 해도 이게 과연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CSRD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공시를 했으면은 그럼 우리 공시 의무 다 이행한 거야? 문제 없어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좀 답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CSRD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 검증을 받았다면 그러면 법적 의무를 우리가 다 이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한 정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CSRD가 ESRS에 따른 공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요. CSDDD 관련해 가지고는 대상 선정 기준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단 채무라는 말씀을 또 강의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각성, 가능성에 따라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 있는 1000여 개, 10,000개 가까이 되는 협력사들을 다 저희가 평가 실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나 매입액이나 이제 이런 근로자 수 등으로 분류를 하기가 십상인데, 그런 게 아니고 심각성, 가능성, 이거를 어떤 표현은 좋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또 우리가 하게 될 경우에 CSDDD를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그 평가 지표를 할 때에 유관법으로 EUDR이나 배터리 규정이나 이런 강제 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CSDDD 준수를 위한 지표에 이러한 다른 그 연관된 규정들까지 같이 평가를 하고 관리하고 실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인증 실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주 실무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을 다 받고 제가 적절히 분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테크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김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황정화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유예 기간을 둔 것이 오히려 좀 더 미루게 되는, 준비를 할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올해 ESG 공시가 연기가 될 것이냐라는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서 일각에서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된 것 아니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고, 특히 해외 단체들에서는 조금 많이, 기관들에서는 많이 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라 그러면 손들기가 주저되시죠? 그래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서슨베스트의 부대표로 있는 오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ESG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각각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약간은 국가 차원에서 좀 ESG 거버넌스가 좀 제대로 구축되어야 되지 않는가, 기업들 ESG 거버넌스가 중요하듯이 국가 차원에서도 ESG 거버넌스가 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국가 차원에서 ESG 거버넌스를 어떻게 좀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 얘기를 전문가분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제도화가 늦고 단편적입니다. 공시만 해도 지금 26년 했다가 지금 28년, 29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시의 유예가 실제로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셨고, 그와 맞물려서 이 공시를 예를 들었는데, 실은 저희 패널들 중 일부 분들이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ESG 제도화의 방향, 국가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두 개를 묶어서
몇 분 패널들께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성경 대표님하고 아까 유사한 주제로 얘기하신 황정환 상무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씩 얘기를 듣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최대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럼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유예하는 게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렸다. 왜냐하면 유예한다고 미룬다고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실제로 일을 해봤습니다. 틀리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순간 연결 단어 때문이에요. 연결 대상 자체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왜냐하면 옛날에 안 중요했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그 위치가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제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 위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책임질 수 있으신 분들이 있냐? 저보고 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온실가스 계산할 줄도 알고요. 다 땄어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내가 어째라 저째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말은 쉬운데 이 다시 토로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땄습니다. 이해를 하고 보니 그러면 왜 어디까지 무슨 단계로 요구해야 되냐를 협의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따르겠다는 의지와 함께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노력했을 때 갈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 가져와서 25년 할까? 26년 할까? 27년 할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근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온실가스 국내 같은 기준은요 배출권 관리제 하는 데들이나 이런 데들 다 가지고 계세요. 검증 다 받고 있으세요. 다만 해외 사업장 연결로 하라 그러면요 어디까지가 대상이냐부터 파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그린워싱 변호사님들이 지금 소송 얘기하셨죠.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송에 노출될 정도로 소송에 노출되지 않고 비용 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결이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시를 논의할 때 왜 이런 항목만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몇 년도 할래요? 요서는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연계돼서 일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먼저 하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위치, 항목의 정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하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논의가 정말로 충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고 굉장히 이제 참여를 보장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냐라는 부분에 우리의 거버넌스 부분에 여전히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자료에 이거 뭐가 이렇게 다를까라고 봤을 때요. 우리의 거버넌스 사실은 뭐 제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고 거버넌스 논의를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겠지만 정부기관 담당자분들이 순환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제 이분 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2년 동안 뭐 이렇게 하셨는데 1년 한 6개월 정도 되시면 갑자기 조금 딴 데 갈 수 있다. 이런 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게 누가 오시냐에 따라 계속 다시 앞에 갔다가 논의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차이가 좀 많다 보니 저는 이거 유럽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게요.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기가 자기를 전문가 풀에 등록시키는데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임기에 의해서 2년 단위 뭐 한 번 연임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추천해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도하고 정부기관이 오히려 퍼실리테이티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 투명합니다.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내라고 해야 합니다. 자꾸 와서 그 자리에서 말만 하고 가는 건요. 애들이 해놓은 거 가기 전에 말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면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유럽식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연기되는 부분 있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을 빠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행은 빨리 진행을 하되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유럽 법안이
우리의 법안처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준비하는 현황이 CSRD 공시 체계가 거의 구축이 되고 향후에 다시 KSSB 공시 기준으로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선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먼저 시행을 하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난이도를 고려해서 그 항목에 대한 단계적 적용 혹은 전체 도입 중에 일부 면제 이런 형식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공시에 대한 부분에 당분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분명히 주는 게 기업들한테는 빠르게 이행하고 연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승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 거버넌스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단 법적인 체계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갖는 게 맞는데요. 일단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각 정부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도 그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했던 업무를 가져왔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 탄노계 쪽에 지금 기후자금과에서 그 민간위원회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차원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 법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각 부서 간에 이와 같은 협조된 업무를 하나를 모아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좀 지위와 그런 역할들을 부여해야 지금 있는 것만 갖고 잘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의 거버넌스 체계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질문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실은 대한변협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뭔가를 하자고 한 가장 큰 배경은 실은 마케팅이 아니고요. 아까 변호사들 이런 것이 아니고요. ESG가 올바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ESG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논의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17분이 되었는데, 아까 글로비스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보면 사실 얼마나 우리 기업이 현재 특히 EU의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CSRD도 처음 맞이하는 것이고 CSDDD도 그렇고, 여기에 뭐 산림벌채 규정, 뭐 배터리 규정, 뭐 온갖 것들이 실은 우리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CSDDD에서 심각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뭐 통상 스케일, 뭐 스코프, 뭐 이제 구제 불가능성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데, 개별 기업마다 그럼 뭐가 심각하고 뭐가 중대하고 뭐가 규모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나름 뭐 여러 가지 뭐 이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CSRD 지금 뭐 26년 공시해야 돼서 다 기업들 뭐 심지어 1차 벤더사까지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검증 어슈어런스 받는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슈어런스는 특히 EU에서도 제한적 검증이어서 그것만으로는 CSRD 규정의 각종 법률 위반 내지는 아까 워싱 주장에 있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너무 CSRD의 제재가 아까 허위 공시, 뭐 부실 공시, 뭐 이렇게 크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률가들이 도와드려야 할 영역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대한변협 대한상의 공동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오늘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얘기를 들으면서 더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ES 생태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제도화가 잘 되어서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지원 차원에서도 의미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은 질문을 다 소화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